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또 이제 맛있는 요리 만들 건데 선물 받을 때 뭐 좋은 게 있지만 네. 반찬 선물 받으면 참 기분 좋거든요. 든든하죠. 네, 선물하기 좋은 반찬 두 가지 오늘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수능 당일인 오늘 아침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서쪽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진 지는 제법 됐는데 오늘은 좀 더 어두워 보여요.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오늘 수험생분들은 크게 두 가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해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퇴실 무렵에는 전국에 비가 오니 우산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서쪽에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밤부터 높은 산간에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대부분 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육지로 나온 도서 지역 수험생분들은 귀갓길 배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알아봅니다. 서울 6.9도, 대전 3.5도, 대구는 2.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청주 9도, 광주 10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10도를 밑돌며 춥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탁해서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유치원생 손가락 절단 사고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교실 문을 닫아 아이의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손가락이 절단됐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삭제돼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너무나도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우선 어쩌다 이런 사고가 벌어지게 됐을까요? 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11시 35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원생인 4살 박모 군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박 군이 복도 끝에서 달려오자 문 앞에 있던 교사가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그 뒤에 문고리를 두 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를 굽혀 힘을 가득 실은 상태로 문을 꾹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군의 새끼손가락이 문틈에 끼이게 된 건데요. 이후 손가락을 크게 다친 박군이 울면서 원장실로 뛰어들어갔지만 해당 교사는 이 아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교실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문을 닫은 교사는 문을 닫을 당시에 박군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이게 손가락이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싶은데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박군은 사고 이후 8시간 만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손가락 대부분이 잘려나갔다는 아절단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에 철심까지 박았지만 100% 회복할 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사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고 후에 박군은 잦은 놀람 증상, 그리고 악몽,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앓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상 정도를 봤을 때는 상황이 많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하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삭제돼 있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박군 가족은 수술 전부터 원장에게 CCTV 영상을 꼭 확보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는 겁니다. 원장도 이에 대해서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영상을 백업까지 시켜두겠다라고 답을 했었다는 건데요. 막상 유치원에 갔을 땐 사고 당일은 물론 수개월치의 CCTV 영상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네. 대신 원장이 휴대전화로 찍은 CCTV 화면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마저도 5분 정도가 사라진 삭제된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박군 가족은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러면서 유치원이 사고를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복구할 수 없나?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네. 그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좀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네. 요거는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아이가 또 그 부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런 사고가 나면 이걸 숨기려고 급급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건강 빨리 회복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짝퉁과의 전쟁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한국 브랜드 가품 제품 찾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방 제품으로 일한 한국 기업들의 손해는 막심하다고 하는데 가품이 중국 등에서 오히려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업계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내 유통업체들이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특히 한 이커머스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산 브랜드의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이 한국 브랜드 가품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직구 사이트를 차단한다. 이게 어떻게 된 말일까요? 네,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정가가 17만 원대인 국내 대기업의 태블릿 PC를 검색해 보면요. 가짜 제품이 버젓이 2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보관인데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B라는 브랜드가 있다면 해외 직구 채널에서는 B 브랜드 이름으로 상품 등록조차 못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가격과 소비자 리뷰 등을 종합해서 가짜 제품 여부를 밝혀냈고요. 이후에 판매를 막는 사후 대책이었다면 이제는 가품 판매가 의심되는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한 이커머스 플랫폼은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한국 브랜드의 상호를 단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의 승인을 거쳐야만 해외 직구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국내 대규모 온라인 오픈마켓들도 위조품 적발 전단팀을 따로 두는 등 가품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서 들어왔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해외 직구했는데 거기서 가짜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물건. 우리 물건이. 네. 야, 이건 뭐 진짜 소비자 피해뿐이 아니고 이 가품을 만든 그 브랜드 달고 오는 거니까 그 회사의 명예훼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네. 다른 나라에서의 우리 제품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상, 뭐 여러 가지로 겹치는데 이거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세 번째 이슈 고객의 감동 편지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의 콜센터 상담 직원들에게 한 이용객이 선물과 함께 편지를 전해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됐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따뜻함을 주고 있습니다. 네, 뭐 감정 노동,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이 콜센터거든요. 그런데 대체 어떤 선물이었길래 이분들의 이 마음을 감동으로 물들인 걸까요? 네, 어제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요. 빼빼로데이였던 지난 11일 오후 2시쯤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두리발 콜센터 건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때마침 콜센터에서 나오던 직원들에게 고마워서 준비했다. 교대 근무자 분들 것까지 고려해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라면서 과자가 가득 담긴 가방을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A씨가 준비한 가방 속에는요. 19명의 콜센터 직원이 모두 나눠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과자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콜센터 직원들 기분 좋으셨겠습니다. 우리도 콜센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이제 급한데 저쪽에서
천천히 이러면은 화도 낼 때도 있고 네, 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직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고마움을 또 직접 보답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네요. 자, 이 저 손수 편지 적어서 그게 네. 더 직원들을 감동시켰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는데요. 가방 안에는 분홍색 편지 봉투 안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4장이었는데 A씨는 두리발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본인을 소개했고요. 두리발 기사분과 상담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답고 멋진 풍경들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겠는지 모르겠다. 사람과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 싶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또 A씨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위한 위로의 말도 남겼는데요. 폭언이나 막말 등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드실 때도 있겠지만 상담원들 덕분에 어두울 수도 있는 누군가의 삶이 화사한 빛을 발한다는 사실 하나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두리발 덕분에 힘든 삶을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감사편지에 콜센터가 눈물바다가 됐다 이렇게 전했고요. 소중하고 정성 어린 마음을 받들어서 앞으로 마음을 담아 상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소식까지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술과 문화. 평소에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탁 접하기에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진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의 네. 거리가 약간 있고 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예술을 얼만큼 즐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깊이가 달라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양주한 초등학교에서 예술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특별한 수업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인간이 누려야 할 특권 문화예술. 문화예술을 즐기는 데 있어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려울 것 같았던 예술의 벽을 펄쩍 뛰어넘어버린 그곳, 그 특별한 수업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초등학교. 스페셜한 수업이 진행되니만큼 학생들의 표정에 긴장과 설렘이 가득한데요. 저기 얘들아, 여기 왜 모여 있는 거냐? 어이? 유명한 선생님이 발레를 가르쳐 준다고 했었어요. 발레 배우러 왔어요. 오늘 학생들과 발레 수업을 진행할 스타 선생님, 얼른 나와주세요. 화한 미소로 학생들 앞에 등장한 오늘의 선생님은 바로 세계 최고 무용수에게만 허락된다는 2006년 버누아드 라 당스상을 수상한 국가대표급 발레리나 김주원 선생님인데요. 선생님,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늘봄학교라는 수업을 개발 중이었고, 늘봄 학교는 초등 정규 수업 전으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 여러 분야의 예술 종사자들이 모여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손을 옆으로 짚고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몸을 풀어주기 위해 팔다리를 쭉쭉 뻗어 스트레칭을 해보는데요. 내려가 보자. 기다려 볼게요. 앞으로 내려가 볼게요. 천만남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는 수업. 아파요, 아파. 위로. 몸도 풀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백주가 되어볼까요? 얘들아, 너희들 너무 우아하다 얘. 잘한다. 정말 미래의 잘한다. 발레리나를 꿈꾸며 옆으로. 고사리 같은 손과 발로 열심히 동작을 그렇지. 따라하는 잘한다. 학생들. 발레에 다시 대한 옆으로. 진심이 느껴집니다. 오케이, 일어났어요. 30분 동안 진행된 발레 수업. 어째 조금 지쳐 보여요? 잘했어요.
땀 흘린 시간을 보상해줄 즐거운 간식 시간. 오늘 친구들 실력 어땠습니까, 선생님? 너무너무 잘하고요.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거에 대해 기뻐하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근데 뭐 제가 보니까 애들 동작 되게 쉬워 보이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 아닐까요? 네. 피디님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학생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담당 PD. 그 실력은? PD 양반, 유연성 어쩔까요? 아, 얘들아, 살살해. 아유, 살살해. 아이야, 나쁜데. 미안해. 얘들아 그만. 발레 수업에 이어 이번엔 뮤지컬계를 주름 잡는 홍세정 안무가의 감정 수업이 이어졌는데요. 발레의 감정 수업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면 공연 예술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를 몸짓과 함께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 교육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고 또 창의력도 생긴다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의 시선이 담긴 따뜻한 동시를 주제로 다양한 감정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아이들. 다 같이 해볼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의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스타 선생님과 함께하며 발레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린 학생들. 야, 너희들 너무너무 행복했겠다, 얘. 부러워. 유명한 선생님이랑 수업하니까 재밌었어요. 선생님이랑 또 수업하고 싶어요. 영유아기 시절에 어린이일 때 받는 문화예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성장을 한다면 이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지 않을까? 사실 그런 변화를 저는 꿈꾸면서 열심히 이 수업을 좀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며칠 뒤 이곳은 상암에 위치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인데요. 아니, 두 분 여긴 또 뭔 일로 오셨어요? 그때 보셨던 늘봄학교 이제 교사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늘봄 학교를 위한 컨텐츠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보다 많이 활용되기 위해 직접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건데요. 이 수업에 대해 조금 더 인지하고 지식이 있으시면 아이들이 그 수업을 현장에서 배울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고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선생님들. 오늘 발레 수업 직접 해보니 어떠셨습니까? 교사의 어떤 갇혀져 있는 사고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주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찾아오는 뭐 발레 교실 뭐 이렇게 학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해 주신다면 더 학생들이 발레나 무용이나 더 접근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하는 선생님들의 애정과 미래의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노고가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좀 발견하고 또 친구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주체적이고 또 창의적인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콘텐츠는 내년 2월부터 교육부 이학습터, EBS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눈으로만 즐겼던 문화예술을 이제는 몸과 마음으로 부딪혀볼 차례. 12월 1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의 역사 알아보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로 돌아갈까요? 1869년입니다. 11월 1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869년 11월 17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자 세계 무역의 혁명을 일으킨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날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상로로 전 세계 교역량의 12%가 이 운하를 통해서 이동이 됩니다. 이 운하 개통으로 영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길이 거리로 무려 1만 킬로 이상이 단축이 됐는데요. 육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여기가 운하가 생기기 전에 그냥 대륙이었는데 어떻게 대륙을 뚫어서 운하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 수에즈 운하가 없을 때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갈 때 아프리카 남단까지 돌아서 둘러가야 됐습니다. 요즘 컨테이너 선으로도 한 달이 걸리니까 당시 배로는 몇 달이 걸리겠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운하를 파기로 하고 좋은 장소를 찾게 됩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자리가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실처럼 가늘게 이어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폭이 굉장히 협소하고 북으로는 지중해로 연결되고 남으로는 홍해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중해와 홍해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뚫기로 한 거죠. 네, 이게 이집트 땅을 뚫어야 되는데 그럼 이집트가 이걸 뚫었나요? 아니죠. 물론 4,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도 운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859년에 운하 건설을 시작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집트는 그 당시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프랑스가 맡게 됩니다. 프랑스가 반 이상 자본을 대고 이집트 정부가 절반이 좀 못 되는 돈을 부담을 하는데요. 그 당시 프랑스의 외교관 페르디낭 드레스프스가 영국의 끈질긴 방해를 물리치고 1869년 11월 17일 길이 190km의 수에즈 운하를 완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운하를 완성하고 2년 뒤인 1871년에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 수에즈 운하 운영에서 손을 뗍니다. 굉장히 아까웠을 거예요. 그때 영국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여기 들어갑니다. 영국은 그 당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에즈 운하가 꼭 필요했던 거죠. 특히 아시아 지역 식민지를 관리하기가 쉬워지는데 그 이후 이 수에즈 운하가 역사를 바꾼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아시죠? 네. 이 흑해함대가 유럽에서 아시아, 일본하고 싸우러 와야 되는데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막고 통과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함대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일본까지 오게 되는데 오다가 지쳐요. 그래서 러시아가 패배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운하를 만들었는데 영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네, 영국이 수에즈 운하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여기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집트는 영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956년에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나세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발표한 겁니다.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운하는 우리 희생으로 건설됐다. 그런데 외국이 부당하게 지배하면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부를 착취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끝내려 한다. 운하를 국유화하고 그 통행료 수입 있잖아요. 그 수입을 가지고 아스완 댐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운하를 점령해버립니다. 네, 지금 영국이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집트가 지금 그 선언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국유화를. 이 영국이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당장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죠. 영국이 프랑스, 이스라엘과 한편이 돼서 이집트를 공격하는데 이게 2차 중동전쟁이에요. 여기서 이집트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는데 이때 반전이 일어나요. 미국이 개입합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에게 당장 이집트에서 철수해라 이렇게 윽박 지르고 나선 거예요. 그때는 미국이 훨씬 힘이 셀 때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여기에서 철수를 하고 수에즈 운하는 완전히 이집트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운하 통행료 수입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이 왜 개입했을까요? 이집트가 소련과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이게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워낙에 많은 배들이 지나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도 많고 이렇게
통과하다가 막혀버리면 피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실제로 재작년 2021년에 대형 선박이 여기 막혀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네, 그때 뉴스 참 많이 나왔는데요. 에버기븐소가 여기서 좌초되는 바람에 수에즈 운하가 가로막히면서 367척의 배가 멈춰섭니다. 열흘 동안 역대급 길막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국제물류 시장이 완전히 마비가 돼요. 시간당 4,500억 원의 손실을 받고 전 세계 해운 산업에서 하루 10조 2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매년 수에즈 운하에서 6조 5천억 원이에요. 6조 5천억 원의 통행료 수입을 얻고 있는 이집트의 손해도 막심했습니다. 우리도 피해를 많이 봤죠. 네. 이 좌초 사고로 인해서 수에즈 운하가 언제라도 막힐 수 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전돼서 수에즈 운하까지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17년 11월 1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십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조각가인가? 뭐 생각하는 로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먹을까?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사람 네. 사는 건 똑같잖아요. 내 옷이 어디 갔나 이거 아닐까요? 네, 1917년 11월 17일은 현대 조각의 아버지로 통하는 천재 조각가 로댕이 사망한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는 미켈란젤로라고 하지만 가장 유명한 조각가는 로댕이다라는 말이 있죠. 대표적인 작품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인간의 육체를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면서 현대 조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여성 편력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각 작품을 우리가 잘 몰라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알죠. 그 정도로 유명한 건데 글쎄 이 거장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나요? 그렇죠. 그런데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공부를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흥미를 느낀 게 바로 스케치였고 14살에 미술학교에 입학하면서 조각에 푹 빠집니다. 나중에 회고를 하는데 조각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늘로 오르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시험은 못 봤습니다. 국립미술고등학교 시험에 3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더 미술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자 생계를 위해서 건축물, 조각, 장식 일에 뛰어듭니다. 그러던 중에 1864년 무명의 24살 청년 로댕이 자신의 첫 번째 뮤즈 로즈 베레와 사랑에 빠졌고요. 그녀를 모델로 해서 젊은 여인의 초상 같은 여러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조각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로맨티스트, 뭐 지금 말로 사랑꾼인데 그죠. 두 사람은 그럼 결혼까지 했을까요? 안 해요. 무책임한 사랑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했고 베레가 로댕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런데 로댕은 베레와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호적에 올리지도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여성 모델들과 작업을 할 때마다 추파를 던지면서 문란한 여성 편력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네. 그런데도 베레는 로댕의 아버지 병시중부터 시작해서 가족 생계까지 책임질 정도로 로댕의 곁에서 헌신했습니다. 아니 베레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까지 놓게 되고 베레가 또 생계까지 책임을 졌는데 정말 무책임하네요 진짜. 그럼 그리고 로댕은 언제부터 조각가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로댕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우상이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접하면서 자신도 인간의 생명력을 조각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877년 37살에 벨기에 군인을 모델로 한 청동시대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스타 조각가로 떠오릅니다. 당시 조각계가 신체 비율을 8등신으로 미화하는 스타일 이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로댕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조각으로 녹여내면서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프랑스 정부가 이 조각상을 거금을 주고 사들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탈리아 작가 단테의 신곡을 주제로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입구, 문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하기에 이릅니다. 로댕은 이 작품을 필생의 역작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이건 로댕 하면 우리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지옥의 이렇게 문. 되는데 지옥의 문은 그 완성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네, 거의 뭐 평생을 만들었다고 봐도 좋은데요. 높이가 7m, 무게가 8톤에 이르는 거대한 작품이에요.
이 단테가 지옥의 문을 열기 전에 5만 가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디테일에 대한 광기가 거의 폭발한다 이렇게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거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옥의 문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작품을 섬뜩할 정도로 정교하게 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의 문 위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위치에 조각된 작품입니다.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만 따로 떼어내서 좀 더 크게 만들고 독립시켜서 더 유명하게 만든 거죠. 한국에도 지옥의 문이 있어요. 이 작품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 7번째 작품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전시할 수 없는 곳에 있긴 하지만 아무튼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작품이 로댕을 대표하게 되는데요. 로댕은 이 지옥의 문을 만들 때 또 한 번 인생의 뮤즈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옥의 문 작업에 조수로 참여했던 또 다른 천재 조각가 까미유 클로델이었습니다. 천재와 천재의 만남이었네요. 근데 로댕은 이미 시작한 지 좀 돼서 유명해졌으니까 나이가 좀 있을 테고 조수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마 나이가 굉장히 어릴 거라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나요? 왜 아니었겠어요. 당시 로댕은 43살, 클로델은 19살로 무려 24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로댕은 클로델의 빛나는 외모와 재능을 사랑해서 세상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교 행사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베레가 아니라 클로델과 동행을 합니다. 두 사람은 무려 10년 동안 만남을 계속했고요. 클로델이 로댕의 아이까지 가졌어요. 하지만 참고 참던 베레가 클로델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의 조각상을 깨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후련한 일이죠. 로댕은 클로델과 결혼을 약속하고도 여전히 베레와 헤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결국 클로델은 그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야, 로댕이 이 두 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네, 상처받은 클로델은 로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술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인도의 서사시를 소재로 한 샤쿤탈라라는 작품을 통해서 파리 살롱전에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표절 시비에 휘말리게 돼요. 하지만 로댕이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갈까 봐 이 표절 시비에서도 클로델을 보호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이후 클로델은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나오는 천재적인 작품 성숙의 시대라는 걸 만드는데 작품 속에서 마녀처럼 남자를 끄는 여성은 로즈베레, 그 남자는 바로 로댕, 그리고 이 남자를 잡으려는 여성은 클로델 자신, 이렇게 해석이 되는 작품입니다. 로댕은 이 작품을 보고 조각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클로델의 작품 출품을 방해했다고 해요. 그 뒤에 세상과 단절된 클로델은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로댕이 이마저도 곧 훔쳐갈 거야 라고 하고 뭐하고 부수고 로댕이 내 영감까지 훔쳤다면서 거리를 헤매요. 결국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30년 동안 입원해 있다가 아무런 작품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야, 클로델은 결국은 로댕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멸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헤어진 이후에도 로댕은 잘 나간 거고. 네. 안타깝게도 로댕은 온갖 논란을 딛고 승승장구했습니다. 클로델이 정신병원에 갈 때쯤에는 프랑스의 살아있는 국보 취급을 받았어요. 그 뒤로도 베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람기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60대 나이에 28세, 28살 영국 화가 그벤존, 40살 귀족 클레어 드 쇼아셀, 일본인 무용수 하나코 등 젊은 여성들과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1916년 76살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결국 쓰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일하게 자신 곁을 지켜줬던 로즈 베레에게 그제서야 청혼을 합니다. 아프고 나서요? 네. 참 진짜. 두 사람이 그 다음에 결혼하면서 53년 만에 법적인 부부가 돼요. 그런데 그 2주일 만에 베레가 폐렴으로 급사했고 같은 해 로댕도 병세가 악화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로댕은 죽을 때까지 자유로운 삶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로댕에게 영감을 주고 걸작을 만들게 한 베레와 클로델 두 여인은 로댕이 만든 지옥에서 아마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시면서 사색에 한번 빠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작품과 사생활은 별개군요. 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왠지 저 뭔 생각을 할까? 여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 예,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4년 11월 1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이날은 연천 고랑포에서 북한 제1땅굴이 발견된 날입니다. 이 땅굴은 북한이 남침할 목적으로 건설한 군사용 터널인데요. 남방 한계선을 불과 800m 앞둔 지점까지 뚫려 있었어요. 이 땅굴이 발견되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 뒤에 또 2호, 3호, 4호 땅굴이 계속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위, 하늘, 바다는 지키지만 땅속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저게 1호 땅굴이 나오면서 다들 정말 와 이거 어떻게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어. 근데 땅굴이라는 게 사실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땅속 깊숙이 파는 건데 뭐 어떻게 첫 번째 땅굴이 발견됐을까요? 아주 우연히 발견하는데요. 경기도 연천군 일대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던 국군 9명이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걸 발견해요. 수증기? 그래서 여기를 파봅니다. 30분 동안 이걸 파보니까 뻥 뚫린 공간이 나타났고 더 파헤쳐 보니까 너비가 90cm, 높이 1.2m 크기의 터널이 3.5km나 뚫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요, 1시간에 일개 연대병력 2-3천 명이 통과할 수 있고 레일을 깔고 기관총, 박격포 이런 중무기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터널이었습니다. 야, 저 때 만약에 수증기가 안 나왔어서 발견을 못했다면, 야, 생각해도 끔찍한데. 근데 이 수증기 정체는 뭐였을까요? 이 수증기는요, 북한군이 라면, 북한말로 꼬부랑국수를 끓이다가 올라온 김이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우연히 발견한 거죠. 당시 북한군이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당시 노획된 장비들을 보면 먹다만 밥, 반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수색조가 수색을 할 때 북한 말투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치는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땅굴이 발견되는 순간 북한군 조소에서 300여 발의 기관총 세례가 날라와요. 그 바람에 우리 군 3명 전사, 5명 부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 되면 남북 접수자 회담이 열리고 대화의 무드가 무르익어 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러면 이들은 언제부터 땅굴을 파고 있었나요? 네, 맞아요. 이 땅굴을 파기 시작한 그 시기가 중요한데요. 1971년 8월 20일 날 남북 적십자회담이 시작이 됐어요.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인 9월 25일에 김일성이 남침용 땅굴 공사를 지시를 합니다. 일명 9.25 교시라고 불리는 명령인데 하나의 갱도는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한 김일성이 요소화된 현 전선을 돌파할 최적의 수단으로 땅굴을 파괴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거예요. 앞에서는 유화 정책을 쓰면서 뒤에서는 언제든 기습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던 건데요. 이 북한 땅굴이 이게 하나만 있지는 않았죠. 더 발견됐죠. 네, 이 첫 번째 발견으로부터 불과 4개월 뒤에 강원도 철원에서 두 번째 땅굴이 발견됩니다. 너비와 높이가 2m, 길이가 3.5km로 첫 번째 땅굴보다 내부도 훨씬 더 크고 정교했어요. 1시간에 2만 명 이상이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심지어 탱크도 지나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력이 결집할 수 있는 광장까지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그 이후에 구멍을 뚫는 시추기를 이용해서 땅굴을 탐지했는데요. 수색하다가 4m 간격으로 이 시추를 했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2m 간격으로 좁혀서 이 시추를 하게 됐는데 이러면서 땅굴을 발견했던 겁니다. 발굴 과정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 부비 트랩에 의해서 우리 군 8명이 전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연이어서 이렇게 땅굴이 발견이 되니까 제3, 제4, 뭐 제5 땅굴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찾아냈을 텐데 그러다가 제일 큰 제3 땅굴 발견되죠. 또 나와요. 네, 그거는 1978년 10월 17일인데요. 이때 경기도 파주에서 제3땅굴이 발견이 됩니다. 역대 땅굴 중에서 서울에서 불과 44km 지점에 가장 가까운 땅굴이었기 때문에 발견 당시 엄청난 충격을 일으켰는데요. 이 제3땅굴은 1974년에 남한의 간첩으로 침투했다 기순한 김부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개성 근처에서 땅굴 파는 일을 했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수색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김부성 씨 증언을 듣고 판문점 곳곳에 시추를 했는데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파놓은 시추구멍에서 물이 펑하고 터진 겁니다. 북한군이 땅굴 공사를 하면서 발파를 하니까 그 압력 때문에 물이 솟아오른 거죠. 제3땅굴은 1시간에 3만 명 정도 무장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규모로 현재 발견된 땅굴 가운데 가장 발달한 형태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계속 땅굴에 지금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김일성은 그럼 우리한테 뭐 내래 미안합니다라든지 뭐 얘기를 하나요?
안 하죠. 땅굴이 탄로나니까 김일성은 남한의 자작극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침을 위해서 땅굴을 판 거다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일관합니다. 자, 그런데 남한에서는 제3땅굴까지 발견되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골기대회를 갖고 김일성 화형식하고 혈서 쓰고 감정이 고조됐어요. 이때 북한을 이 규탄하는 열기가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만하면 북한도 만행을 멈출만 한데 참 이게 12년 후에 땅굴이 또 발견되죠. 네, 참. 제3땅굴 발견 이후 12년 만인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양구에서 땅굴이 또 발견됩니다. 이걸 발견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세 번째 땅굴 이후에 더 이상 땅굴이 발견 안 되니까 유리겔라 아시죠? 초능력자 유리겔라를 데려오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유리겔라도 땅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거 당연한 게 유리겔라의 초능력이 이게 거짓이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던 중에 1989년 12월 23일 시추공을 넣어서 탐사하는 과정에서 땅굴을 발견하고 북한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역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땅굴을 최종 확인을 합니다. 이 제4땅굴은 동부전선에서 발견된 유일한 땅굴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사람을 먼저 보내면 위험하니까 군견을 먼저 보냅니다. 공에 버터를 발라 던져서 군견을 보냈는데 이 군견이 지뢰에 즉사를 했어요. 군견 희생으로 한 개 분대원의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현재 제4땅굴 옆에 군견, 이름이 헌트예요. 이 헌트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군견의 희생이 있었는데 네 번째 땅굴이 발견되고 그러면 이제 33년이 지난 건데 이제는 땅굴 발견 작업 뭐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4땅굴 이후로 확인된 땅굴은 아직 없지만 우리 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매년 땅굴 조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땅굴이 아니고 얘네들이 미사일하고 핵을 만드니까 그렇죠. 참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어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2년 11월 1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2년 11월 18일은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권투 선수 김두구 선수가 시합 중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김두구 선수는 한국 프로복싱 사상 최초의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전에서 미국의 맨시니와 만나서 투혼의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14라운드에서 결정타를 맞고 쓰러져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진짜 포기를 몰랐던 선수죠. 세계 최강자 맨시니를 상대로 끝까지 대등하게 싸웠던 그 모습이 뭐 떠오르는데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할 거예요. 네, 저는 저희 세대가 아니라 가지고 이거 몰랐다가 저는 영화 그 챔피언이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참 슬프더라고요. 김두구 선수는 어떻게 처음에 복싱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김두구 선수 1955년에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다가 15살에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어머니가 몰래 집을 나가는 그를 붙잡고 꼬깃꼬깃한 3,000원을 쥐어줬다고 해요. 마음이 아파도 가난한 현실에서 집을 떠나는 아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서울에 올라온 김두구는 구두 닦기, 외판원 등 일을 하다가 동양 챔피언 김현치 선수의 세계 챔피언 도전 경기를 보게 됐고 그가 운영하는 체육관을 찾아갑니다.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도 링 위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복싱 선수로 성공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됐던 겁니다. 야, 복싱에 뛰어든 각오가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러면 김두구 선수의 실력은 어땠어요? 김두구 선수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노량진에 있는 체육관까지 2시간을 뛰어갔다고 해요. 1978년 전국 프로복싱 신인왕전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프로 데뷔 2년 만에 한국 챔피언이 됐고 그로부터 바로 동양 라이트급 챔피언 김광민 선수를 꺾고 동양 챔피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하게 되는데 대전요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어머니에게 그대로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형에게는 세계 챔피언이 돼서 논 10,000평을 사주고 가족들이 살 새 집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는데 그게 김두구를 세계 무대에 올려놨어요. 세계 선수권 어떻게 도전하게 되죠? 네, 어느 날 관장과 코치가 김두구 선수를 불러서 물어요. 너 미국에서 경기 뛰어볼래? 자, 그렇게 꿈꾸던 세계 챔피언 도전 기회가 이렇게 온 겁니다. 상대는 WBA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 미국의 레이 맨시니. 전적이 24전 23승 1패인데 23승 중 15경기가 3라운드 안에 끝나는 아주 최강타자였어요. 힘든 경기가 예상됐지만 이걸 포기할 수는 없죠. 자,
더 경기를 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약혼식을 올렸고 네. 곧 아이가 태어날 거기 때문이죠. 반드시 세계 챔피언이 돼서 아이에게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이때 생겼던 겁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죠. 훈련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지면 절대 걸어서 링을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관을 만들어서 체육관에 들고 갔다고 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기고 오겠다는 의지로 관까지 짠 거죠. 미국으로 떠나는 호텔방에는 죽느냐 사느냐 등의 문구를 써서 붙여놓고 마인드 컨트롤했고요. 하얀 천에 사생결단이라고 써서 머리에 두르고 연습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절했던 거예요. 이겨야 할 이유가 분명했고. 그래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는데 사람들은 거의 뭐 맨시니의 가벼운 승리를 예상했었죠. 네, 다들 맨시니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가 시작되니까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요. 김두쿠 선수가 정신없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맨시니의 일방적인 경기가 아니라 팽팽한 접전이 펼쳐져요. 미국의 해설진마저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됐는데 9라운드까지는 대등한 경기를 펼치게 됐고 오히려 급한 쪽은 맨시니가 되는 거죠. 이 경기가 한국에도 생방송이 됐잖아요. 중계방송이 돼서 일요일 그때가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봤고 정말 대등한 경기를 펼치니까 와 함성이 동네 곳곳에 있었죠. 네. 그런데 10라운드부터 김두쿠 선수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1, 12, 13에 수세에 계속 몰리는데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면서 정신력으로 버텨요. 그러다가 운명의 14라운드가 시작됐는데 김두쿠가 이제 링으로 나가요. 휘청대며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난 김두쿠의 왼쪽 머리에 맨시니의 라이트가 강하게 적중을 해요. 휘청하고 있는데 펀치 하나가 더 날라옵니다. 턱에 정통으로 맞고 쓰러져요. 자, 로프를 잡고 겨우 일어났는데 이때 심판이 게임을 중단시키고 맨시니 KO승을 선언해요. 그런데 로프를 잡고 있던 김두쿠가 얼마 후 다시 쓰러졌고 일어나지 못한 채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야, 뭐 최강자를 상대로 포기하지 않고 14라운드까지 승부하는 모습. 정말 박수 받아야 할 용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세상을 떠났으니 가족들의 마음은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머니 젊은 것이 고생만 하다 갔구나. 이게 다 나 때문이다 하면서 자책하다가 2달 만에 스스로 김두쿠 선수의 곁으로 갔습니다. 당시 경기 심판도 자기가 적절히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아서 한 선수가 사망했다는 죄책감에 이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네, 또 충격에 휩싸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맨시니 선수. 24살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맨시니 선수가 지난 2011년에 김두쿠 선수 아들과 만나서 눈물을 쏟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뱃속에 있던 어린아들이 지금은 장성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그래요? 잘 됐다. 공부 잘했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참 김두쿠 선수의 이 일을 계기로 권투 시합의 룰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세계적인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그래서 국제권투기구는 15회 경기를 12회 경기로 줄였고요. 스탠딩 다운제를 도입하는 등 선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세계 최고 선수를 상대로 누구보다 투지 있는 도전을 했던 김두쿠 선수. 가족과 행복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그의 용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너무 쌀쌀하고 그다음에 좀 춥잖아요. 추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물 받으면 굉장히 좋겠죠. 네. 선물 중에서도 따뜻한 밥에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반찬 선물이 최고인데요.
반찬 선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른 반찬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맛있는 반찬 선물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징어 실체하고요, 햇땅콩을 가지고 맛있는 볶음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보리새우에다가 꽈리고추를 같이 섞어서 아주 맛있게 짭조름하게 조림을 했는데 여러분들 반찬 선물 받으면 기쁘시죠? 아유, 그럼요. 그렇죠. 끝나죠. 세 분이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가위바위보? 지금 네. 지금 할까요? 자, 생방 중에. 네,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늘의 선물은 네. 우리 철규 씨하고 예인 씨가 좀 이따 어머. 가져가도록 가져가면 돼요? 하겠습니다. 어머. 어떡하죠, 국장님? 잘 됐습니다. 제 마음에 둘이서 가져가고 아이, 잘 됐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참. 자, 그러면 이제 오징어 실체를 이용을 해서 햇땅콩을 먼저 볶을 건데요. 오징어 실체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가위로 또는 칼로 이렇게 잘게 먼저 썰어줍니다. 이렇게 요걸 안 썰고 그냥 하잖아요. 그럼 너무 꼬불탕꼬불탕하게 돼서 다 엉긴 다음에 젓가락으로 들면 한꺼번에 다 떨어지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썰어 주셔야 돼요. 네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아, 이거 완전 밥도둑인데 짭짭조름 해가지고.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리를 할 때 바로 그냥 조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썰어서 준비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 이렇게 놓고 우리가 또 뭘 준비하냐면 제가 일부러 오늘 햇땅콩을 준비를 했어요. 햇땅콩을 볶지 않고 요거 그냥 완전히 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삶아서 조림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햇땅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림을 할 때 한번 데쳐주는 게 아니라 삶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얼마나 걸리냐면 8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그냥 조림을 하게 되면 햇땅콩에 약간 지린 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맛이 좀 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끓는 물에 삶아서 해주시는데 꼭 시간은 끓고 나서 8분이에요. 아셨죠? 네. 지금 물이 이렇게 제가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소금 왜요? 네. 소금을 넣고 요거를 끓을 때 넣어주세요. 그리고 8분을 삶아요. 네. 그리고 다 삶아지면 건져서 찬물에 헹궈서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두세요. 뽀송뽀송하게. 요거 우리 그냥 심심풀이라고 해서 심심풀이 땅콩 먹잖아요. 딱 요거예요. 네. 요거 잡수시면 굉장히 맛있는데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 땅콩하고 같이 어울리는 향신채가 바로 요거예요. 고추. 건고추를 조금 넣어주셔야 훨씬 더 맛있고 그다음에 그 땅콩의 맛이 안정화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마늘을 같이 해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조림장을 한번 준비를 할게요. 조림장은 이제 불을 켜놓고 식용유를 먼저 좀 부어주세요. 식용유를. 예전에는 도시락을 쌌기 때문에 맞아요. 어머니가 늘 이렇게 네. 밑반찬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엔 조금씩 사 먹더라고요. 이거 또 뭐 해달라 그러면 사 먹는 게 싸게 치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간장을 좀 넣어주세요. 간장. 네, 진간장. 네, 식용유, 진간장이에요. 그다음에 간장. 그다음에 매실청 좀 넣어주세요. 매실청. 만약에 나는 나중에 여기에다 좀 달게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적어 넣으시면 돼요. 설탕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설탕을 안 넣고 그냥 매실청하고 요거 맛술하고 이렇게 해서 자글자글 끓어오를 때 뭘 넣느냐 바로 요걸 집어넣어요. 건고추? 건고추하고 다진 마늘. 그렇게 하고 땅콩을 먼저 넣으세요. 왜냐하면 땅콩이 약간 딱딱하잖아요. 아무리 삶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그 실체에 익는 시간하고 땅콩이 익는 시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땅콩 먼저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아서 간장색을 조금 스며들게 만드세요. 네. 그래서 간장색을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조림이 되잖아요. 그러면 간장색이 쭉 스며들어요. 이렇게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데 여기에다가 실체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더 맛있게요. 그렇죠? 향이 퍼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땅콩은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네네. 요 끓이는 게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 이제 8분 정도 기다렸다가 끓고 8분. 요거 찬물에 헹궈서 바로 건지시면 되는데 예전에 저희 할머니는 찬물에 헹구면 땅콩 맛이 없어진다고 그냥 채반에 받쳐서 식혀놨었어요. 그러면 집어먹기에 굉장히 좋은데 저희는 오늘 이거 조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물에 헹궈서 준비해 놓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볶아줘요. 색을 싹 옷을 갈아입네요. 점점, 예, 색깔이 그렇죠? 나오고 있네요. 색깔이 점점 좀 진해지죠. 요게 맛있는 거예요. 저것만 먹어도 얼마나 저기 맛있는데요. 그리고 또 빨간색 건고추가 들어가니까 참 모양도 예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다진 마늘을 넣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오징어 실체를 넣는데 오징어 실체를 한꺼번에 딱 넣으면 뭉쳐져서 나중에 또 일일이 풀어야 돼요. 넣기 전에 이렇게 한번 손으로 풀어서 훌훌훌 털어주세요. 이렇게. 뭉치지 않도록. 네네네. 이야. 이제 풀어가지고 넣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향이 또 향이 진짜 끝내주죠. 맛있는데. 맞아요. 딱딱 오잖아 지금. 향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렇게 졸여주세요. 불은 계속 센 불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한참 볶는 게 아니라 후딱 볶아내셔야 되거든요. 센 불에서. 센 물을 전문용어로. 그리고 간장색만 들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징어 실체가 워낙 얇기 때문에 금방 익혀지거든요. 이렇게. 야, 이거 향이 정말 네. 앉아있기 괴로울 정도의. 그쵸? 와, 맛있는 향이 향이 너무 많이 나요. 나죠? 와, 정말.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맡아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났으면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안 넣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물엿을 안 넣었거든요. 물엿 마지막에 이 물엿은 불을 끈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그래야지 물엿이 들러붙지 않고 윤기만 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잔열로 볶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열로 눈이 나는 거구나. 네. 그렇죠. 약간 꾸덕한 느낌도 네. 있잖아요. 실체 먹으면.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넣어서 먹느냐? 바로 요거 넣어서 먹어요. 검은 깨? 검은 깨하고 통깨를 솔솔솔 같이 뿌려요. 일단 검은 깨 먼저 좀 뿌려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통깨 뿌려주시고요. 제가 잘 쓰는 깻가루는 왜 안 쓰냐면 가루를 넣게 되면 오징어 실체에 씹히는 맛이 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통깨를 넣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네. 요거 가지고 차게 식혀서 요거를 뜨거울 때 우리가 통에다 담으면 이게 김이 설이니까 그러면 오래 보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차게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 통에 담다거나 아니면 선물할 용기에 담아서 포장해서 드리면 네. 아주 좋아하시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냉장고에서 보관이 일주일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미리 좀 드렸거든요. 네. 이거 한번 잡숴 보세요. 네. 맛있겠다. 이 향 때문에 진짜 이야, 힘이 이거 돌아가지고. 완전히 밥도둑이죠, 뭐, 이 실체는. 역시 꼬들꼬들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다. 그렇죠? 굉장히 꼬들꼬들해졌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뭐, 밥 한 공기 뚝딱이겠는데요? 그렇죠. 씹는 맛이 좋네. 그래서 밥도둑이에요. 땅콩만 집어보세요. 땅콩을 사각사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콩을 하나 또. 너무 맛있다. 요거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게요. 너무 가위바위보 든든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도 다시 하려고. 없던 걸로 하고 한 번 다시 할까요? 맛있어. 야, 이게 녹화 방송이면 그게 가능하네. 생방송이랑. 생방이라 검증이 다 생방이라 그게 안 끝났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꽈리고추하고 보리새우를 이용을 해서 조림을 만들 건데요. 우리가 보통 꽈리고추 조림 만들 때 어머님들이 아우 이거 매운맛이 너무 많이 나면 어쩌나 하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매운맛을 보는 요령이 있어요. 요 보면 고추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딱 한번 잘라보세요. 그러면 씨가
씨가 시작되는 퇴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향을 맡아보면 매운내가 확 올라오잖아요. 요거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쓰시면 매운내를 좀 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매운맛 안 나고 그냥 단맛이 좀 나요 하시면 바로 그냥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꽈리고추를 이제 물에다가 헹궈야 되잖아요. 물에 헹굴 때는 절대로 꼭지를 떼지 말고 헹구셔야 돼요. 물이 안으로 스며들거든요. 깨끗하게 다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꼭지를 이렇게 떼어주세요. 네. 꽈리고추 잘못 먹어서 매운 거 먹으면 엄청 그쵸, 맵더라고요. 엄청 맵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에다가 그냥 똑똑똑 잘라주시는데 어떻게 자르냐 하면 저는 보리새우 길이하고 이 꽈리고추 길이하고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쵸? 큰 거는 3등분, 작은 거는 2등분 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새우가 있는데 보리새우는 대부분 요거 국 끓일 때 많이 양념으로 많이 넣기도 하고 국물 낼 때 많이 쓰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많이 나오는 이제 조금 들어갈 때 됐나요? 이제 아욱 같은 거에 보리새우 넣고 국물 많이 넣고 끓이잖아요. 시금치국도 끓이고. 근데 이 보리새우를 짭조름하게 졸여주면 훨씬 더 맛있는데 이 보리새우를 대부분 어디에 보관하시냐면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꺼내서 마른 팬에 한번 볶아주셔야 돼요. 마른 팬에 한번 볶으면 색깔이 이렇게 진해집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일단 고소한 맛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약간의 바다내음의 비린 맛이 올라오는데 요거는 한번 볶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하면서 보리새우의 그 짙은 향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요거를 쓸 거예요. 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랬으면 맛있는 꽈리고추를 정말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불을 좀 켜놓고요. 식용유를 두르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꽈리고추를 넣어요. 아까 준비한 거. 고추를 가장 먼저. 네.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고 설탕을 1작은술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매운맛이 약간 사그러들면서 단맛이 배이니까 꽈리고추가 맵지 않겠지요. 자칫하면은 매운맛이 너무 진한 꽈리고추를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른하게 볶아주세요. 많이 볶으세요.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지금 한창 나오는 꽈리고추의 그 매운맛이 좋다고 하셔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살짝 끓는 물에 한번 데친 다음에 물기를 빼서 이렇게 볶아서 잡수셨어요. 그러면 꽈리고추 무름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드셨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보리새우랑 같이 졸일 거기 때문에 꽈리고추만 먼저 이렇게 숨을 죽이는 거예요. 요 과정을 꼭 하셔야 꽈리고추에도 간이 배이고 그다음에 윤기도 나고 그다음에 적당히 매운맛도 빠졌기 때문에 훨씬 더 보리새우랑 볶았을 때 맛이 있죠. 자, 이렇게 좀 많이 볶아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볶냐면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좀 색깔이 약간 나른하게 된 거 보이시죠? 여기. 네. 이렇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볶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5분 이상은 볶으셔야 돼요. 그래서 꽈리고추가 이렇게 야들야들해졌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넣어야 돼요. 간장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 보리새우 넣을 거니까 맛술도 좀 먼저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하고 다진 생강을 좀 넣어주세요. 생강 들어가네요. 네. 그럼 보리새우가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보리새우를 넣고 졸여요. 어우, 맛있겠다. 이 보리새우를 한번 볶아놨기 때문에 슬쩍만 졸이면 돼요. 저게 이제 꽈리고추의 향이 다 배어 배는 있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약간의 불을 약하게 줄여놓으세요. 자칫 탈 수 있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 넣느냐? 바로 빨간 고추를 넣고 색깔을 좀 내주세요. 색깔을.
아, 이번엔 건고추가 아니네요. 네, 네. 요번에는 붉은 홍고추를 넣고 색깔을 좀 내주시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어요. 색깔이 좀 낫죠? 네. 여기에다가 요거 참기름 한번 둘러주시고요. 아우. 그다음에 깻가루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물엿을 넣을 차례거든요. 그래서 물엿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물엿은 꼭 불을 끄고. 끄고 마지막에. 왜냐하면 물엿을 불을 켜고 난 다음에 넣게 되면 현 상태에서 넣게 되면 나중에 물엿이 꽉 그 재료들을 뭉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요거 먹으려고 봤더니 한 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잔열로 해서 버무리셔야 돼요. 네. 자, 요렇게 하면 우리가 꽈리고추를 넣은 보리새우 조림까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된 거죠.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를 제가 각각 드렸어요. 네. 그래서 네네. 각각 드렸어요. 드렸고 제가 이따가 선물 포장을 했어요. 어머. 네, 와. 이건 뚝 떠서 이렇게 이렇게 먹어볼까? 야, 이게 이 고소한 이 맛이 다르죠. 진짜 고소하네. 그 보리새우 본연의 맛은 있으면서 거기에 또 다른 그 맛이 더 추가. 네. 와,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렇죠. 엄청 부드럽죠. 왜냐하면 제가 보리새우를 한 번 더 볶은 다음에 나중에 졸였기 때문에 보리새우가 고소함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보리새우 특유의 그 아삭아삭한 네. 바삭한 맛이 있어요. 그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무슨 과자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쵸? 이게 계속 약간- 손이 가겠는데요? 겉바속촉 느낌도 좀 있고. 오, 이게 잘못하면 거칠어서 찔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찔리지 이거 않죠. 굉장히 부드럽네. 네. 그래서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보리새우 꽈리고추 조림입니다. 이거 매콤하니까 더 매력 있어요. 그렇죠. 아주 매력 있죠. 네. 매운맛 올라오네요. 매운맛 올라오죠? 네네네.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제가 선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앞에 하나씩 갖다 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미를 하세요. 네. 야, 이거 아주 별미예요. 집에서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 보리새우는 냉장고에서 어느 정도? 요거 보리새우 꽈리고추 조림은요. 저희가 꽈리고추를 굉장히 오래 볶았고 그다음에 보리새우도 다시 한번 볶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서 충분하게 열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보관할 때는 충분하게 식힌 다음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식혀서 보관하시고 나중에 우리 먹을 때 되면 약간 찬 기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마른 팬에 한번 볶아서 쓰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먹기 제가- 전에만 살짝. 네. 먹어본 보리새우 중에 제일 부드러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바삭한 식감이 그대로 네. 살아있어서 희한한데.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느낌도 있어요. 겉바속촉이에요. 네. 진짜. 행복한 아침에서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이런 맛을 집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레시피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 반찬 특집. 주변 이웃과 고마운 사람에게 주기 좋은 반찬 2가지 배워볼까요? 오늘의 요리는 오징어 실제 햇땅콩 볶음과 보리새우 꽈리고추 조림입니다. 먼저 오징어 실제 햇땅콩 볶음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징어 실제는 가위로 4cm 길이로 자르고요. 냄비에 물과 소금을 넣고 햇땅콩을 8분 삶아 찬물에 헹굽니다. 깊이가 있는 팬에 식용유, 진간장, 맛술, 매실청을 넣어 끓이면 다진 마늘과 건고추를 볶아줍니다. 여기에 삶은 땅콩을 넣어 졸여주고요. 땅콩에 간이 배면 오징어 실체와 물엿을 넣고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통깨와 검은깨를 버무리면 오징어 실체 햇땅콩 볶음 완성입니다. 이제 보리새우 꽈리고추 조림도 만들어 볼까요? 보리새우는 마른 팬에 볶아 넓은 접시에 놓고 식혀주고요. 식용유를 두른 팬에 소금과 설탕을 넣고 꽈리고추를 10분간 볶습니다. 꽈리고추를 볶은 팬에 진간장과 맛술,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넣고 끓이면 보리새우와 붉은 고추를 볶아주고요. 물엿, 참기름, 깻가루를 잘 버무려주면 보리새우 꽈리고추 조림 완성입니다. 꽁꽁한 마음을 녹이는 밥도둑 선물 반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징어 실체 햇땅콩 볶음과 보리새우 꽈리고추 조림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저거 가지고 갔다가는
밥을 한 3공기 먹었어요. 진짜 저희 집 앉은 네. 자리에서 밥 한 공기 뚝딱 다 먹었거든요. 밥이 모자랐잖아. 맥주 한 잔으로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른 찬이 필요 없습니다. 야, 다음 주도 기대돼요. 네, 다음 주는요. 오리가요. 부위별로 맛있는 맛들이 골고루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는 푸짐한 오리 한 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겠다. 지난번에 돼지고기 요리, 소고기 요리, 이번엔 네. 또 오리 오리. 요리까지. 네. 이야.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먹으러 와야지.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들 가서 앉아 있겠네요, 수험생들은. 지금 8시 10분까지 입실이니까. 많이 떨릴 텐데 오늘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오늘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